사실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아프간이든 중국과도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랑도 또 대립하고 있고 이 세계는 왜 미국을 중심으로 다 돌아갈까? 궁금하지 않아요? 미국이 등장하기 전, 조금 빨리 이야기하면 1차 세계대전, 조금 늦게 이야기하면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었어요. 저번 편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무슨 편이죠? 영국이 세계 지배했던 거?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꼭 보세요. 알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때 세계의 운영 논리는 뭐냐면 군대를 끌고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죠. 식민지를. 그래서 내 식민지는 내 거고 식민지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다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원칙에 문제가 생겨요. 식민지를 많이 만드니까 식민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것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우리나라만 했던 게 아니고 베트남, 알제리 등등등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맨 처음에는 민족해방운동을 하다가 사회주의로 많이 넘어가요. 왜냐면 제일 처음에는 저 서양 세력이 우리를 왜 지배해? 이거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사회주의가 싹 들어와서 계급의 문제, 억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니까 이게 점점 공산주의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제국주의 지배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경제 대공황 앞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경제 위기가 오면 자기 식민지 내에서 소위 말하는 보호무역주의인 거죠. 자기 물건만 팔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는 버틸 수 있는데 후발 산업 국가인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경제 공황이 오면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추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갈등이 심해져요. 결국 이제 독일,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런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선 프랑스가 독일한테 완전히 완패를 하면서 일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영국도 그냥 근근히 버틴 거예요. 막 처칠이 쓴 2차 세계대전사 이런 거 보면 너무 영국이 멋있고 막 잘 싸우는 것처럼 나오죠. 그 영국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마타도어죠. 자신감. 근데 실제로는 영국은 거의 근근히 버티던 수준이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을 무찌른 건 신흥 강호들인 소련과 미국이 그 나라들 다 무찌러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미국은 그동안까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 미국은 구대륙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니고 있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유명한 진주만 포격. 일본군이 가서 진주만을 포격하니까 그의 아주 경노한 루스벨트가 이 어떤 일본과 독일이라는 제국주의 세력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동원한 육군만 몇 명인 줄 알아요? 육군의 명수만 800만 명을 동원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양대 바다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돼요.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에 다 군대를 보내서 싸우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끝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기존의 제국주의는 파산했다. 딱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의 식민지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론 전 세계가 안 돌아간다. 대안이 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미국이 내놓은 아이디어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 힘이 없어. 이런 거 있죠. 남의 나라가 전쟁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물건 갖다 파니까 우리나라는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 세계대전이 영국과 프랑스가 몰락하는 과정이었다면 그에 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보잉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보잉 747 비행기가 떠오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여객기 같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같은 때는 전투기 만들던 회사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기간 동안에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공업단지가 군수산업으로 엄청난 호황기를 보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냐? 일반 산업단지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조가 많이 바뀌었지만 전 세계의 자동차,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이 생산하고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경제력을 꽉 쥐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력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펼쳐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딱 경찰 역할만 한다. 세계 평화의 유지 보존을 위해서 대단하지 않은가.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나름 이제 계산이 있죠. 미국의 계산. 미국의 계산이 뭐냐면 식민지는 없고 대신에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유롭지 않냐. 전쟁도 없고 지배도 없고. 근데 이 말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죠. 그 시장의 제일 최상층부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최고의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쫙 세계 경제를 운영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봐봐라. 그러면 미국이 결국은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 아니냐. 말이 좋아서 무슨 식민지 체제 전 세계에다 그러면 빨대 꽂고 빨아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평화의 사도인 척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미주의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지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국의 지식인들은 바로 이 지점을 미국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이 얘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식민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만든 게 뭐냐? 두 가지 시스템이에요. 하나는 세계 경제 시스템을 미국이 꽉 움켜잡고 있는 거고 하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수기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새로운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전 세계 경제를 하나로 운영하려면 세계적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 본위제라는 걸 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금을 본위로 두되 금을 달러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금 본위제라고 말을 하지만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인 거죠. 달러 본위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기준으로 1달러당 얼마, 1달러당 몇 엔, 1달러당 몇 파운드라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에 막 구조조정을 하거나 막 개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도 미국 같은 경우 그냥 달러를 막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달러 본위 체제라는 것이 브레튼 우즈 체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끊임없이 그 금융을 기준으로 해서 부를 증식시킬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태양계를 설명하면 좋아요. 여기 이제 미국이라는 태양이 있어요. 새로운 그 중심축이 있는 거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쫙 공존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나라가 국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부도가 났어. 그래서 이 궤도를 잃고 갑자기 막 엉뚱한 데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홍콩, 뭐 이렇게 주요 경제 국가들이 문제가 생겼었을 때는 IMF가 나서죠. 대량의 돈을 딱 빌려줘서 다다다닥 당장의 어떤 급한 부채를 다 해결하고 대신에 기억나시죠? 구조조정. 강력한 그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몇 가지 요구를 해서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죠. 그걸 갖다 우린 뭐라 부르냐? 정상화란 말을 써요. 네. 경제가 위기를 겪다가 정상이 됐어요. 근데 정상화가 뭐예요? 태양계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지구가 잘 그대로 돌아가는 거.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IBRD는 뭐냐? 세계은행은 뭐냐? 아프리카 생각하시면 돼요. 철왕성, 해왕성. 자, 철왕성, 해왕성은 멀리서 돌잖아요. 이게 막 공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뭐 몇십 년씩 걸려요. 그렇죠? 그러나 태양을 중심으로 돌긴 돌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발전 국가들을 그냥 놔두면 이 저발전 국가들에서 예를 들면 공산화가 될 수도 있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저발전 국가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자원이 많잖아요. 특정 지역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원조 경제인 거죠. 쉽게 말하면. 꾸준하게 돈을 지원해주면서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대강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이 운영 원리만큼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왜 IMF가 있고 왜 IBRD가 있고 왜 미국은 전 세계 경제에서 위기가 생길 적에 그 위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왜 원조를 멈추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단일한 자유무역 시장을 고스란히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구조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현재까지 사실상 본질적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하는 큰 배경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히틀러가 있어요. 히틀러. 전쟁하면서 사람이 많이 죽는 경우 봤지만 작정하고 너 유태인이야? 막 죽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몇백만 명을. 심지어 같은 게르만족이더라도 장애인이라고 죽이고 3개월 동안 난징시에서 30만 명을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사 최초로 정의에 반하는 죄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제사회가 함께 인류의 어떤 정의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선 처벌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공통의 이상주의적 세계관이 생겨나게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원래는 중화민국이었었는데 현재는 중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소련 5개국의 슈퍼파워를 두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지는 나라들이 있죠.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비상임이사국에 들어가죠. 핵심적 의결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유엔 같은 경우는 무력 제재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국제 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 또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엔이라는 기구는 힘의 원리를 인정하되 힘의 원리만으로 되지 않는 국제적인 이상을 함께 풀어가는 기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엔과 유엔 산하 혹은 유엔과 관련된 되게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식량기구도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있고 뭐 국제기후기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굉장히 황당한 자기 모순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다른 게 다 좋은데 미국의 국익에 반할 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45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가장 컸던 문제가 이 애치슨 릴리언솔 보고서 파문,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미국만이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핵무기 써보니까 너무 위험해.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련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내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일단은 다른 나라들이 다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면 내가 핵무기를 포기할게, 이 논리인 거예요. 설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소련 입장에선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하던 걸 포기하면 니네들이 진짜 포기할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애치슨 릴리언솔 보고서는 먹히지 않죠. 그래서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돼요. 미국이 만든 세계에서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미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익과 충돌되는 그 상황이 생겨버리면 미국은 국익과 국제평화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국익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 모순이 계속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현재적으로 봤었을 때 거봐, 결국은 유엔은 미국의 앞잡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엄청난 내전과 모순 속에 내던져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요구하고 국제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지구 위기나 지구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세계화의 폐해 같은 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유엔밖에 없지 않냐, 이런 또 등식이 성립이 돼요. 결국 미국이란 나라는 이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시장을 관리하고 있고 곳곳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종 세계 기구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군사동맹의 뒷받침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어떻게 세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만든 세계 속에서 신생 독립국가로서 미국과의 동맹국가로 지금까지 쭉 성장해온 나라. 그런데 생각보다 경제성장이 빨랐고 8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의 교역량이 엄청 늘어난 나라.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묘한 딜레마예요. 앞으로도 세계 질서는 변동이 되겠죠. 그 변동되는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는 보통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역사 공부를 할 적에는 한국사도 중요하지만 세계사적 관점, 세계사는 신용환 끝.